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 내가 말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는 대화를 해보셨나요? 나 자신과는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시는지요?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 역시 나 자신과의 대화일 겁니다. 그럼 그 대화를 듣는 나 자신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에 나의 하루는 어땠는지 관심을 가져보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면 힐링이 될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아까 그 발표는 정말 좋았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자신과 따뜻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도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에게 건네는 이런 대화도 좋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라디오를 선택했어.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 9시 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아침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자, 오늘의 정답은 4글자인데요. 오늘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제외 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부모와 형제 자매 물론 이제 친인척까지 직장 가입자의 이것으로 올려놓고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혜택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좀 일었죠. 그래서 당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연간 12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을 좀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건강보험 뭐뭐뭐뭐 이렇게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양하는 사람, 부양을 받는 사람, 부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가지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은 언제든지 또 무료로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는지 먼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1348원대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50원 선을 원달러 환율이 넘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다음은 SPC그룹의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인데요.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오랜 무사고 운전자라면은 잠시 운전을 쉬어도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요. 또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금 절반 수준까지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다가 30원, 4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1340원에서 5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이제 환율 올라가고 있고 원화가 약세인 건데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당장 이 좀 급등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좀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PMI라고 하는데요. 이게 50.3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엊그제 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의 예상을 좀 웃돈 숫자고요. PMI의 기준선이 50인데 이 50을 넘어가면 제조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MI가 17개월 만에 50을 넘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경기가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글로벌 뭐 다 손꼽아봐도 거의 홀로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늦춰질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가 결국 예상이 되면서 달러를 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 원화를 비롯해서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지금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356원을 찍을 정도로 네.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이게 지난해 11월 1일 이후로 최고치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너무나 뜨겁고 네. 그렇죠. 경제는 탄탄하고 그 고금리에도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달러는 계속 또 강세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환율이. 결국 금리 인하 시점하고 물려 있는 얘기인데요.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에 이 글로벌 각 달러 형세 좀 상황이 계속 심화를 하면서 원 달러 환율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뭐 거의 적게는 10원 안팎, 뭐 최대 2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뭐 좀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또 원화 약세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좀처럼 굉장히 많은데 좀 해결될 조짐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전망들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장 이 중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좀 긴밀하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원화 약세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옆 나라인 이 일본도 지금 제로금리 종료를 얼마 전에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아권 통화들이 뭐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높은 환율들이 가뜩이나 좀 부담스러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뭐 우려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같은 수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곡물이나 원유 같은 이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이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 압박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중에 하나가 또 금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금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네, 이달 1일 뭐 그 현재 시간인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온스당 2,300달러 올라서 이제 2,300달러 선에 근접을 좀 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9% 정도 뭐 올라간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 올해 1분기에 다우지수 수익률이 5.5%예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를 묶어놓은 이 다우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보다 금에 투자했으면 거의 2배의 이익을 봤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정도인데요. 올해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이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보통 이렇게 그 인플레가 좀 장기화되고 하면은 금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금을 많이 사들이고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데 이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을 그대로 고정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금 104톤 정도 되는데요.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의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금 보유액이 지난 2월 기준으로 약 48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2013년 2월하고 비교를 하면 한 0.01% 올라간 숫자. 그러니까 거의 추가 매입을 안 했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보유량은 이제 그대로고 네네네. 평가액만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 금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금의 가치가 보장이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오르면 금을 사들이고 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전반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뭐 이런 효과가 돼서 이게 안정되는 효과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소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은 좀 금 보유 확대가 필요한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뭐 미국 달러화가 70%, 나머지 금, 뭐 유로, 엔화, 위안화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을 다양한 형태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금은 외환 보유액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금을 하느니 사들이는 것 자체가 뭐 예상치 못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이 아무래도 단기간에 유동화가 되기 어려운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외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실탄이 될 수 있는 이 달러를 포기하고 금을 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좀 내려가는 방향입니까? 아, 네. 금융당국이 이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이제 매년 갱신해야 되는 이제 의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갱신할 때 사고 경력을 고려해서 사고가 많으면은 보험료를 할증을 하고 무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데 그리고 또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 등급이 초기화되어서 재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운전을 쉬었을 때 기존 경력이 길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별로 할인, 할증 등급이 있는데 이게 총 29등급이거든요.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내겠죠. 현행 제도는 이제 3년을 경과해서 자동차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였던 29등급 운전자가 기존 보험료가 200만 원이나 됐던 1등급 운전자와 같이 모두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계약이 종료되고서 3년이 지나서 재가입을 한다면 똑같이 11등급, 이게 한 82만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들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무사고 같은 이런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운전을 쉬었어도 사실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 이런 대비 사고 위험이 낮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건데요. 자동차 보험 경력이 3년 이상 없는 운전자 중에서 저위험 우량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때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가장 낮은 29등급 운전자였다면은 재가입 시에 이제 3등급을 빼서 26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운전 경력 단절자 중에서 사고가 많아서 기존에 1에서 한 8등급 정도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에 11등급이 아니라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07년 9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중에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요. 오는 8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안전운전 하란 얘기네요. 사고 안 내는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장기 렌터카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제 운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가? 이것도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네네. 금융당국이 이제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경력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그리고 관공서 운전직 이런 것 한 경우에 일부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오는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료에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손해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잉 진료가 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과잉 진료가 요즘에는 특히 한방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같은 이런 대형 손해보험사 3사가 지난해 지급한 경상 환자 치료비를 보면은 이 중에 총 8,600억 원인데 이 중에 80%를 한방병원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방병원의 비중이 2019년에는 65%였는데 매년 상승세인데요. 여기에 1인당 평균 치료비 같은 경우도 한방병원은 100만 원, 그리고 양방병원은 평균 32만 원으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방병원에 가면은 침, 부항, 추나 한방 물리치료, 첩약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치료를 동시에 처방하는 이제 소위 세트 청구가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방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 환자가 4주를 넘어서는 장기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보험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했는데 근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추가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서 개선된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과잉 진료는 보험금 누수가 확대되고 결국 다른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료를 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 등에서 인정한 보편적인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칠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는 보장 금액의 일정 부분만 인정하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대기업 회장이 체포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어제 체포됐더라고요. 네, 굉장히 드문 일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포를 당한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죠. 예, 파리바게뜨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등 8개 계열사를 거느린 제빵업계 1위 업체 그룹 SPC 이 허 회장의 체포가 좀 있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 배경을 살펴보면 노조 탄압 논란이 좀 이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관련법을 좀 위반했다라는 혐의가 있는데요. 이 허 회장이 최근에 한 4차례 정도 소환 조사에 좀 불응을 했는데요. 3번은 업무상 이유를 대고 출석을 안 했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5일이었던 것 같은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음에는 1시간 만에 이 가슴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조사를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4월 1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SPC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검찰이 결국은 이제 체포로 가닥을 잡고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한 이런 기업 오너들을 기업 오너를 체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체포 후에 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이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둘 수가 있는데요. 네. 기한이 내일 오전입니다. 검찰은 기한 맞춰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허 회장 체포 전에 SPC 황재복 대표 그리고 백모 전무 이런 분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요. 이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고 또 6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건강상 이유나 해외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검찰 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뜨끔할 수 있는 앞으로도 이제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C 허영인 회장은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또 받게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그 사건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2017년까지 좀 시기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 5,300명에 대해서 이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 지시를 내렸었는데 SPC가 이걸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16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2018년 1월에 자회사
회사인 PB 파트너즈란 곳을 설립을 해서 여기로 이 제빵사들을 고용을 하고 이 처우도 본사와 동일하게 개선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가 조금 일단락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민주노총 식품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선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맞서는 상황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거기에 이 모두들 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2년 10월에 이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이 그 소스 배합 기계에 네. 끼어서 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처우 문제 논란이 뭐 굉장히 불이 세게 붙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21년 3월 이 민노총 소속의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자택 앞에서 이제 허영인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었는데 그 시위를 벌이니까 이 허 회장이 노조를 와해시켜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원이 뭐 이렇게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승진 인사 같은 것들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실상 이 민노총 노조에 있는 사람들을 탈퇴를 시켜서 사측에 좀 협조적인 한국노총 쪽 그 가입을 조금 지원을 했다라는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매출 한 8조 원 되는 이 대기업 집단인데요. SPC가 이 노조 파괴 논란으로 총수 그리고 임직원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서 좀 SPC의 향후 행보에도 제동이 좀 걸린 상태입니다. SPC 그룹은 사실상 우리나라 그 제빵 네, 빵 시장을 탑이죠. 거의 네.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인데 굉장히 또 상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또 펼쳐지고 있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대형마트 아직도 이제 의무 휴업이 진행 중이고 의무 휴업이 대부분 이제 주말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도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76곳, 그러니까 전체의 44%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은 자치단체장이 월 2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평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평일 전환 현황을 보면은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전국 111개점 중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한 점포가 28%, 그리고 이마트는 전체 점포 132개 중에서 44%, 홈플러스는 130개점 중에서 32%가 평일 휴무로 전환을 해서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된 게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강산이 변했어요. 네. 예, 이렇게 좀 바꾸는 이유가 또 있죠. 사실은 이게 대형마트 매출 때문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이 2014년에 27%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지난해에는 13%까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사실은 그 주변 상권 활성화보다는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었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에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대로 인해서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뭐 맞벌이를 비롯한 소비자들도 편해지고 또 주변 상권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만 문제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마트 노동자를 비롯해서는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꾸면은 그동안 겨우 일요일에 하루 쉴 수 있었는데 그런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의무 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형마트를 가봤거든요. 진짜 한 6년? 진짜 5년 6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주말인데도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꽤 많은 돈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이렇게 등재를 해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건보 재정에 좀 타격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달라집니다. 외국인 또 제외 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이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도 필요하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이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 결혼, 이민, 유학 등 사유가 있을 때도 입국하는 즉시 건강보험 이 4글자로 등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고 가입자인 가족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고 다 풀어서 드렸는데, 부양을 받는 사람. 많은 분들이 그 정답도 오답도 좀 들어왔는데요. 0807님, 비가 내리는 봄날 아침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피보험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피보험자. 비슷합니다만 피보험자는 아니고요. 비슷한 4글자는 맞습니다. 비슷한 4글자는 맞고요. 5944님, 저희 부부도 올해부터 아들의 이걸로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2408님은 아이가 4명 있는 6식구입니다. 이게 5명이네요 라고.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리고 7109님은 저는 실제로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집안의 실질적 가장입니다. 어깨가 무겁네요. 세상의 모든 가장들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극장가에 그야말로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극장, 이 영화관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또 발전됐을까요? 라떼의 경제사 시간에 영화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파묘 보셨어요? 네. 저는 그 1000만 명이 아직도 못 들고 있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화관이라는 게 생긴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막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좀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된 해는 190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1903년. 네네. 아무래도 영화가 자본이 좀 드는 문화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외국인 거주지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로 상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항장,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한 부산, 이제 당시 동네, 인천, 당시 제물포 등에서 기록이 먼저 남아 있는데요. 1903년에 부산 남포동에 행좌 혹은 행관이라고 불리는 영화관이 좀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이 행관이 화재로 전소됐다가 1930년대에 새로 지어진 소화관이요. 아직도 이제 그 근처에 동아 데파트라는 이름으로 비프광장 근처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고요. 이제 부산 특히 남포동이 영화 도시로 이름을 날리는 데는 이런 네. 뿌리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극장은 역시 종로 3가 단성사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1907년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지어졌다가 점점 영화를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종로 3가의 단성사, 부산의 소화관들도 네.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영화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제 초기 영화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기는 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혁신이어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스토리 있는 장편 영화는 아니었고요. 3, 4분짜리 단편이 주였습니다. 그냥 3, 4분짜리. 네, 기차가 뭐 3분간 지나간다거나 물가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닌다거나 하는 거였는데요. 옛날에서 오죽하면 활동 사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좀 상업용 장편 영화라고 할 법한 영화는 1919년에 단성사에서 상영된 이제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인데요. 의리적 구토? 네, 이제 토했다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복수를 했다라는 뜻의 일본어를 한자 그대로 읽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심파극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이것도 심파였는데 계모 밑에서 자란 주인공이 계모의 관계로 이제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재산도 다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네. 눈물을 머금고 이제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는 여배우가 없었어요. 이제 여성이 남성들 앞에 이제 공공연하게 나서고 또 남성들이랑 섞여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꺼려지던 시대여서요. 1900년대 초반이니까. 네네네. 계모 역할을 남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경극도 그렇고 일본의 가부키도 좀 비슷하죠. 남성들이 여성 역할을 맡았던 게요. 여성 역할을 남자가 했던. 네. 요거는 1919년에 개봉된 영화. 네. 그때도 이제 막 복수국 막 이런 게 또 예.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1910년대 영화는 한 편당 얼마였을까요? 관람료가. 이제 입장료가 특등석이 1원 50전 그리고 2등석이 60전 정도 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이었으니까 관람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등석도 설렁탕 6그릇 가격. 네, 그래도 흥행에 성공해서요. 당시로서는 이제 그 의리적 구토가 어마어마한 수인 10만 명이나 관객이 들었다고 10만 합니다. 명이요? 네. 와, 1910년대 10만 명의 관객이 들어왔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무성 영화 네. 있었고 소리가 없는 영화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사라는 직업이 있었죠. 맞아요. 1930년대 초중반까지도 영화하고 연극이 좀 섞인 연쇄극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무성 영화의 시대여서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화도 아마 채플린 영화였을 찰리 거예요. 채플린. 네네네. 그래서 무성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설명하던 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관에 갈 때는 영화 자체보다도 사실 변사가 누구인지 보고 가는 관객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극장이 전속 변사를 고용하곤 했는데 예. 드라마 야인 시대에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단골로 자주 언급됐던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또 있었는데 네네네. 이 우미관하고 단성사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성사가 더욱 성장을 하면서 우미관의 실력 좋은 변사들이 단성사로 모두 옮겨와서 대세가 좀 기울었다고 합니다. 단성사는 이제 1930년대 중반부터 파라마운트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브로 더빙을 하는 직업. 네. 예, 그런 생생한 성우가 이제 변사였던 건데 옛날에는 이런 변사들이 학원들의 일타 강사처럼 네. 스타 역할을 했던 거네요.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맞아요. 또 옛날에는 기차처럼 영화표도 이게 입석표가 있었다고요? 네네. 서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 우미관이든 단성사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뒤에 생긴 피카디리 극장이든 이제 딱 그 한 피카디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건물이니까요. 이제 단관 시절에는 지금처럼 영화를 편할 때가 이제 편하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행사였다고 해요. 이제 100일 기념 영화 관람, 결혼 기념일 행사 영화 관람, 이제 생일 졸업, 시험 끝난 기념으로 가는 게 이제 시내를 구경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 관람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때는 인기 영화를 보려면 새벽부터 줄을 좀 서야 했어요. 그래서 단성사 앞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예정된 상영 시간 이전에도 특회차를 만들어서 막 관람을 시켜주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입석까지도 좀 팔리고 이제 미리 표를 사두었다가 매진되거나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비싼 값에 표를 사는 암표상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입석은 물론 계단석 표까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입석도 있고 계단석이라는 표가 따로 있었다. 네. 근데 또 그게 싼 거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극장하면 그 극장 외벽에 네. 큰 영화 간판
맞습니다. 포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간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직접들 그리셨잖아요. 네. 사실 영화 개봉 홍보를 참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네. 간판이 그렇게 컸던 거는 아무래도 그게 홍보 효과가 커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야 되니까. 네, 지금은 영화 개봉 정보를 주로 온라인하고 앱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종이 신문을 사서 보거나 번화가에 나가서 간판을 봐야 이제 영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게 보통 영화관 단관 이제 전단지도 조금 있었죠. 포스터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많지는 않았고요. 번화가 나가서 간판을 올려다 보면서 지금 뭐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야 했고, 버스를 타고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에 거리 구경하면서 이제 영화관 간판 훑어보는 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습관이었다고 해요. 또 간판은 극장마다 그리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떤 극장이 조금 더 잘 그렸나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개봉 전날에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간판을 좀 올렸는데요. 영화 배우하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막걸리를 사다 놓고 흥행을 바라면서 간판을 올렸다고 합니다. 고사 지내듯이. 네,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동시 개봉이 아니어서요. 극장별로 서로 다른 영화를 확보해 올렸기 때문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홍콩 영화 붐이 인다 이러면은 홍콩 영화는 화양극장, 명화극장, 대제극장에 가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극장별로 나뉘어 있어서 영화를 즐길 때 내가 어떤 영화관 문화에 스며들어 있느냐도 중요한 얘기거리고 그래서 이제 간판을 좀 다르게 그려서 올리는 것도 극장별로 굉장히 중요했고요. 맞습니다. 영화관마다 간판 그리시는 분의 어떤 화풍이 달라가지고 네. 그게 또 재미있었죠. 그리고 또 다음 상영작이라고 해서 오른쪽 저 다른 쪽 편에 네네. 하나가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제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도시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이 빠지지 않고 그죠? 네. 부산 영화제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서울에서는 충무로가 네네. 어떻게 보면 영화의 메카라고 불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이제 상영과 제작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처음 영화가 들어와서 상영이 되기 시작한 곳은 뭐 부산이나 이제 뭐 인천 같은 곳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본 인력 기업이 필요한 제작은 서울 이제 당시 경성이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무로는 아직 한강 남쪽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서울에서 중심부에 있었잖아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단성사나 우미관 같은 서울 주요 영화관하고 또 이제 상업지구와도 무척 가까워서요. 1930년대부터 충무로에 영화 제작사나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또 영화 관련 기업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1950년대부터는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충무로에 모이는 분위기가 짙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를 브라운관 스타라고 했고 네.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충무로 스타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네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1998년에 생긴 강변역 CGV가 첫 멀티플렉스인데요. 98년에. 네, 사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발전 역사가 참 길어요. 그래서 기존 영화 개봉관들은 그때 이미 100석, 200석 규모의 소규모 영화관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한 영화를 한 극장에서만 개봉하던 암묵적인 관습도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고 소극장들에서 동시 개봉을 하는 이제 약간 트렌드가 좀 돌아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 푸드코트하고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 들어서면서 멀티플렉스가 영화관 주류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관 극장이 있는 번화가에 나가는 게 영화 관람의 좀 문화적 습관이었다면요. 2000년대에는 동네마다 들어선 쇼핑몰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는 게 문화적 습관이 됐고 단관들이 조금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제 세상이 됐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영화는 사실 제작비가 참 천문학적으로 들더라고요. 네네.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하더라도 뭐 억 단위로 필요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영화 산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마다 돈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화 제작사들하고 투자자들은 영화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정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산업이라도 사실 문화나 예술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단순한 경제적 수익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 OTT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IP를 활용하면서 후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통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극장에 직접 가기보다는 네네. OTT로 또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무한 경쟁입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이 좀 큰 피해를 입었었죠. 2020년은 전 세계 극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로 떨어질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극장가가 티켓값을 올린 것도 그런 경영난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좀 소비자들한테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난해 서울의 봄에 이어서 지금 파묘가 1,000만 관객을 확보하면서 흥행 중인데 극장가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좀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티켓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꼭 보아야 하는 작품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평이 좋아서 검증된 작품에 관객이 좀 몰리는 경향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영화관은 1970년대에 이미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컬러 TV가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아하. 이때도 영화관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예술 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영화관은 관객을 납치해서 강제로 좀 집중을 시킨다고 했고 네. 관객은 영화가 자신을 납치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납치되고 싶을 만큼 강렬하고 좀 집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 IP가 나오는 한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관이나 영화 산업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전 손택이 한 말이고 네. 영화관은 관객을 납치해서 강제로 집중시키고 네. 관객은 영화가 자신을 납치해 주길 바란다. 네. 야, 그러게요. TV가 나왔을 때도 영화관의 위기였고 스마트폰이나 OTT 시대에도 영화관의 위기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좀 파묘를 봐야 되는데. 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아침 7시 58분 타이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로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가 추진하는 약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1%보다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특히 3, 4월 이 봄 날씨에 날씨 좋을 때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번 주말만 해도 상금 2억 원 규모의 대구 마라톤, 또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등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보통 뭐 중년층이나 실력자들이 참가하는 거겠지라고들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는 2030 세대도 마라톤 대회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렌드 한번 살펴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도 혹시 달리기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취재만 하는 걸로. 네, 네. 근데 특히 Z세대가 마라톤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그 Z세대가 러닝을 좋아하고 뭐 크루들까지 모아서 한강변이나 도심을 달린다라는 거는 좀 있었던 트렌드인데요. 네. 그렇게 달리기라는 운동에 이제 큰 관심이 있었다가 감염병이 이 마라톤 유행에 좀 큰 촉매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은 이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운동들을 좀 유행을 시켰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마라톤도 또 덕분에 뜨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례로 그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인 그 18년도에는 2030 참가자 수가 한 38%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한창 팬데믹 시기였던 20년에는 47%까지 갔다가 21년도에는 무려 64%까지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10km 부문 참가자 중에 2040 비율이 9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20대가 이렇게 마라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네. 이 마라톤 방식 때문인데요. 바로 이 비대면 방식의 마라톤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존의 마라톤 대회는 아시다시피 한날 한시에 모여서 정해진 코스를 달린다 이런 건데 그렇죠. 비대면 방식은 대회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정해진 거리를 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2030들에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뛰고 네. 기록을 모아서 비교를 한다. 야, 맞습니다. 비대면 달리기 좋네요. 네. 그러면 Z세대가 달리기를 또 유독 좋아하는 이유를 더 살펴볼까요? 그 러닝이 좀 꾸준하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마라톤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도전 정신이 좀 발화가 된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갓생이라고 일컫는 챌린지 열풍이 마라톤 인기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야, 뭐 아시다시피 테니스나 축구, 농구도 유행이긴 한데 이건 이제 상대를 이기는 거에서 좀 효능감이 있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마라톤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이뤄냈다라는 어떤 그 완주라는 효능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주는 그 성장의 효능감이 좀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러닝을 도와주는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 러닝을 부담 없이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체력 관리를 해준다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것도 또 MG답게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즐기고 있고 또 주변에서 아무래도 마라톤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시선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SNS 인증용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뭔가 해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네. 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뭐 비대면 대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마라톤 대회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Z세대가 선택하는 마라톤 대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초심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력자들이나 어른들이 소위 그 각 잡고 뛰는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 네. 비대면 마라톤처럼 이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뛰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기에서 하는 그런 하프 마라톤 같은 달리기도 Z세대가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또 도심을 달리는 뭐 시티런, 밤에 달리는 나이트런 같은 것도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원하는 장소에서 또 인증샷을 찍으면서 그 달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달리기가 이제 건강이나 이런 그 자체도 좋지만 인증 요소를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하. 네. 나이트런 요거는 이제 밤에 뛰는 거. 그렇죠. 막 형광 팔찌 이런 거 나눠주고 더 이제 막 재밌게 그렇죠. 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20대만 목표로 한 그런 마라톤 네. 대회도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20대의 그런 관심사나 취향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큰 반응이 있는 마라톤들이 좀 있는데요. 빵빵런이라고 혹시 청취자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주나요? 맞습니다. 달리는 건 똑같은데 네. 참가 기념품으로 전국 빵 맛집의 빵을 기념품으로 주고요. 또 이게 그냥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자기가 받아가는 빵만큼 별시가동에게도 그 숫자의 빵을 기부하는 건강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모두 챙기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네요. 네, 올해도 이제 상암에서 진행이 되고요. 카피가 빵을 먹는 건 좋은데 살찌는 건 싫다라고 하는 게 이 홍보 카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이런 테마의 마라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 수익 일부를 이제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증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라 달리기의 사회적 가치까지 좀 담으면 이 Z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뛰고 자기만 만족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결시가동도 돕고 멸종위기 동물도 그렇죠. 보호하고. 야, 맞습니다. 일거양득이네요. 일거양득. 그렇죠. 건강도 네. 챙기고 사회도 챙기고.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고. 네. 그러네요. 기업들도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마케팅도 열심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여행사가 이 테마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스포츠, 인문학, 문화예술 같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MG는 이 중에서 그 야외 액티비티인 러닝 패키지를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이 마라톤 행사는 해외 마라톤과도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과 결합한 월드런을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 젊은 러너들의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한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공원 오픈 시간 전에 이 5km를 달리게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출시와 동시에 500명이 순식간에 마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거의 진짜 오픈 전에 오픈 런을 한 거네요. 오픈 뭐 좀 런으로 다른 시작을 하는 의미긴 거네. 하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제 속된 네. 말로 장비빨이라고 해서 뭐든지 네네. 이제 좋은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근데 마라톤은 그냥 거의 맨몸으로 달리는 건데 뭐 신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역시 선 장비 후 러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스포츠와 말씀하신 그런 패션의 인기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색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자들이 좀 많았던 게 이채로웠습니다. 이제 옷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준다라는 느낌으로 아이템을 조합한다는 그 대학생 응답자들이 많았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리기에 무슨 패션 아이템이 필요하냐라고 하실 텐데 요게 또 바람막이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양말, 가방, 모자처럼 이제 요 러닝에 또 특화된 패션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앞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 러너들은 이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 도구인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사고 구입한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스마트워치가 비싸거든요. 막 몇십만 원 맞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 나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할 거야. 그러니까 네. 스마트워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있으면 나 맞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네. 이게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막 러닝화 막 비싼 거 사고 10몇만 원짜리 사고.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건강도 챙기고 다 좋습니다. 네. 서은비 님이 형광 팔찌는 못 참주라고 해주셨고 정주철 님이 고등학교 때 봉암교까지 거리는 몰라도 학교까지 들어오면서 처음과 마지막 추억이 있었는데 마라톤 죽을 것 같이 하기 힘든 운동입니다.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같이 뛰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러닝 크루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운동 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오운환이라는 해시태그가 540만 개 이를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운동이 이제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이 러닝 크루라는 게 함께 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청취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이상이 그 생활 걷기 운동으로 걷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운동으로 걷기나 달리기를 한다라는 응답자들이 좀 많았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인기들이 함께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트렌드가 압도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내가 운동하는 모습들을 함께 꾸준히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표 달성의 성취감을 함께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이 Z세대 성장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러닝 크루나 이 러닝 트렌드들은 당분간 굉장히 오래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뛰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도 생기고. 네. 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통해서 Z세대의 달리기 또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자님이 동네 공원 걷다 보면은 달리기 하는 젊은 사람들 종종 있는데 그 젊음이 부럽다라고 또 해주셨네요. 운동해야죠. 자, 2부에서는요 이제 미래로 갑니다. 미래 생활사전 송일아 기자와 함께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만남, 이게 또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창출해내는지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